국내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인데 손해보험사들은 코로나에 따른 일시적 실적 개선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MZ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마케팅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미래 경쟁력인 자율운항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인재 모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업계 내 치열한 인재 확보 경쟁이 예고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상장 지수펀드, 이른바 ETF 투자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실시간 거래가 여의치 않고 별도로 수수료도 내야 하는 만큼 다른 업권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삼성전자입니다. 요 며칠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은 주가가 다소 회복되긴 했습니다만 이달 들어 10거래일 동안 개인들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2,594억 원, SK하이닉스의 주식을 4,039억 원 각각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 소액주주 숫자는 454만 명에 이르는데 1년 전보다 2배 이상 불어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10만 전자의 기대감이 무색하게 7만 전자도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면서 개인들의 손절 행렬이 이어진 겁니다. 현재 연초 이후 개인들이 매수한 삼성전자 주식의 평균 단가는 약 8만 400원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 상당수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주를 판 개인들이 몰려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잘 알려진 엔비디아였습니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의 엔비디아 주식 순매수 결제 규모는 우리 돈 2,070억 원에 달하는데 전달보다 8배 가까이 불어난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는 GPU의 고속 성장과 함께 최근 뜨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엔비디아의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플랫폼 옴니버스는 디자이너들이 3차원 이미지나 영상을 함께 만드는 온라인 협업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늘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죠.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북미 출장 소식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미국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놓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와 오스틴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죠. 이 부회장은 또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 미국 모더나 CEO와 만나기 위해 보스턴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추가 협력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도 세계 최대 통신 칩 제조사 퀄컴의 CEO를 만나는 일정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회장의 이번 출장 이후 삼성의 신규 사업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부회장 출장과 맞물려서 한미 정부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해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18일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서울을 방문하는데 여기서 정부는 반도체 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내용의 세부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출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먼저 찾게 될 곳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삼성전자의 AI 연구소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캐나다에만 글로벌 AI 연구센터 2곳을 설립하고 전 세계 총 7개의 연구소를 보유할 만큼 관련 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직접 인재 영입에도 나서면서 AI 분야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지난 8월에 밝힌 신규 투자 계획에도 반도체 바이오와 함께 AI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AI 칩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삼성전자 내 반도체 사업과 AI 분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낸 증권사는 모두 23곳이고 목표 주가도 한 달 전에 비해 9,709만 7천 원대로 소폭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키워드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수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우리 통화 당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추세를 뒤집는 것이 나에게 최우선 사안이다.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 급등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려가 아니라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EU, 한국 등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풀렸던 돈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고 미중 패권 경쟁으로 나타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내 요소수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런 병목 현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원자재 난 같은 것들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내년 1년 내내 그런 현상이 지속될 거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이런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의 환경은 물가를 잡아야 하는 통화당국을 고민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 결정 발표 직후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며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행도 1,800조 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해 11월 금리 인상 시그널을 강하게 내비쳤지만 정부로부터 압박에 고민이 큽니다. 국책연구기관 KDI와 전 금통위원까지 나서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억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조치가 너무 늦으면 물가 상승세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너무 빨리 올리면 경제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 통화당국과 정책당국 모두 판단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이제는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드리워지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주 유류세 인하 같은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죠. 그런데 앞으로 물가 상황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강 기자, 지난 금요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되는데 현장 분위기를 직접 좀 들어봤다고요? 네, 오늘로 유류세 인하가 나흘째인데요. 현장에서는 아직 기름값 부담이 크게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1,800원대죠, 지금? 많이 부담스럽죠, 아직은. 내년 3월까지는 아무래도 1,500원까지는 내려가야지, 그래도. 지금 현재 재고 있는 건 인하 전 제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저도 뭐 주말 동안 좀 둘러봤더니 아직 뭐 기름값이 1,700원대인 곳도 있고 1,600원대인 곳도 있고 막 좀 제각각이더라고요. 네, 이제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려면 약 1에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인데요. 주유소마다 이제 재고 상황이 달라섭니다.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분이 이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통 과정을 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1,600원대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기름값 상황이 더 나빠질 수가 있다고요? 네, 문제는 이제 유류세가 내린 것보다는 기름값 자체가 더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현재 배럴당 80달러 선인데요. 이제 국제 유가가 내년에는 12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고 보면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추가 증산을 거부하면서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백악관까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 반발에 나선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50에서 60달러 선을 유가의 적전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가격 자체가 두 배를 이제 넘어선다면 이제 세금을 아무리 낮춰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네. 또 국제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값으로 3주 만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전체 물가 상승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면 아무래도 뭐 방역이 지금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경제 전반으로는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딜 뭐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민생에 부담이 되는 게 또 밥상 물가 아닙니까? 밥상 물가도 요즘에 좀 심상치가 않다고요. AI가 다시 발생해서 지금 오른다고는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덩달아 오르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지금. 그리고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거 원자재를 쓰는 특히 식용유 같은 것은 지금 많이 올랐다고 보시죠. 네, 지금 인터뷰에서도 보시다시피 AI 확산이 또다시 번졌는데요. 예. 네, 6,000원대 안정세를 찾던 계란값이 또다시 빨간불입니다. 네, 또 김장철을 앞두고 소금값은 물론 이제 식용유와 라면값도 뒤따라 오르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9월부터 물가가 안정세를 이제 보이고 있지만 이제 한 달 만에 번복할 정도로 이제 물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생산량을 줄고 수입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어서인데요. 네, 현장에서는 폭염이 있었던 올 여름부터 체감 물가가 확 뛰었다고 말합니다. 7, 8월부터 많이 올랐어요. 야채, 계란도 많이 올랐고, 고기도 많이 올랐고. 코로나 때문에 소득 보태주는 그거는 좋지만, 근데 그보다는 정책을 잘 해가지고 물가를 온동시키는 그게 제일 낫겠어요. 네, 체감 물가 상황이 이러면 당장 4분기 물가 지표로도 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이제 4분기 물가가 3분기보다 더 뛰어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 대다수 전문가들도 이런 물가 이제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글로벌 병목 현상도 풀리고 또 시중에 풀린 자금이 줄어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 초에는 또 대선이 있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돈풀기 공약을 풀고 있어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 초에는 또 올림픽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개최국인 중국이 친환경 정책을 펼친다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방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통화, 재정당국의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은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내년 초에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제일 목표가 이제 물가 안정이잖아요. 물가 상승 속도가 이렇게 예상보다 가파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민생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이제 이자 부담이 가장 커지는 게 문제인데요. 더 문제는 이제 이자 부담이 취약계층에 더 크다는 겁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 이제 1인당 연이자가 30만 원 정도 더 뛰지만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이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더 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산시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영끌과 같은 대출 투자가 이제 막히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이 취약계층들을 위한 금리 경감 조치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퇴직연금을 은행에서 가입해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이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처럼 ETF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중은행들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금융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게 있는 건지 이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네. 이 은행 퇴직연금 계좌로 ETF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 내에서 앞으로 ETF 투자도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4대 시중은행에서는 연내 퇴직연금 ETF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달 정도가 될 겁니다. 은행들은 우선 개인형 IRP 시장에서 먼저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추후에 DC형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참고로 퇴직연금 시장은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DB형, DC형, IRP형 이렇게 3개인데 DB형 그리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 직장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IRP형은 내가 자율적으로 가입을 해서 납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DC형과 IRP형은 내가 투자 상품을 직접 골라서 또 선택을 하고 또 바꿀 수도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증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운영을 하면 ETF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은행에서는 안 됐다 이겁니다. 네. 은행 퇴직연금에서 앞으로 ETF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면 증권사 퇴직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거래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 내에서는 ETF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은행권에서는 신탁 방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고 고객이 은행에다가 주문을 내면 은행이 ETF 매매를 대신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신에 고객은 신탁 수수료를 은행에 내야 하고요. 그럼 한마디로 실시간 거래는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대신 은행권에서는 당일 주문권은 당일 내에 소화를 해서 이 장 마감 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장중에 주문을 신청하면 장 마감 전까지 거래를 완료해서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은행의 경우에는 신탁 수수료도 따로 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따로 수수료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권사는 사실상 ETF 거래 수수료가 이제 제로 수준에 가까운데요. 이 은행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탁 수수료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현재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일반 ETF 신탁 보수가 대략 평균 잔액의 연 0.5%에서 1% 수준입니다. 때문에 은행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퇴직연금 ETF 신탁 보수도 이보다 다소 낮거나 비슷할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권 관계자는 이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라면서도 이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은행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내가 직접 투자 상품을 골라서 투자하는 방식에 이제 교체를 할 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DC형이든 IRP형이든 계좌 내에서 이 타겟 데이트 펀드, TDF처럼 알아서 굴려주는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증권사 계좌를 이용을 하든 은행 계좌를 이용하든 사실상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직접 굴리는 경우에는 ETF를 증권사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그 증권사 수준으로 그러면은 은행들도 좀 수수료가 싼 수수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증권사랑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증권사가 조금 더 수수료가 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증권사보다 좀 비쌀 네. 수밖에 없다 이런 신탁 얘기고. 방식을 활용하니까요. 그렇군요. 이 뭐 지금까지 김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은행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다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다지 경쟁력이 증권사보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은행들이 그런데도 갑자기 이걸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시장 내에서 은행권의 파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약 256조 원인데요. 은행권 점유율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거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은행권이 이렇게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는 동안 증권업계가 퇴직연금 시장 내 비중을 매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워낙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이대로 놔뒀다가는 추후 증권업계의 시장을 뺏길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커졌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라면 증권사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은행들도 좀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신탁 방식으로 하는 건지 궁금한데. 네, 맞습니다. 물론 은행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당국이 지난 7월이었죠. 실시간 매매 중개는 이 증권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실시간 거래가 좀 불가능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대안으로 신탁 방식을 통한 ETF 거래를 좀 택한 겁니다. 실시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지금 이런 서비스를 내놓는 건 뭐 어떻게든 좀 버텨보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은행권의 시도는요. 기존 은행 퇴직연금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어떤 상품 선택폭이 넓어진다라는 데에서 좀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은행권 IRP 계좌 내에서 이 TDF와 같은 일종의 일임형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직접 연금을 굴리려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까지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퇴직연금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한 단계 질적으로 성숙해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의 연금 투자나 운용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은행권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서비스 자체가 증권사보다 대단히 나을 건 없겠지만 은행은 또 연계 영업 같은 걸 통해서 네. 이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은행에서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하면은 대출 금리를 뭐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뭐 앞으로 유리할 수도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비교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의 시행을 두고 방역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단순 병상 가동률만 따지지 않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상계획 조치 판단 여부는 단순하게 지표만을 가지고 검토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 위험도 평가를 근거로 종합적인 상황 평가
평가를 통해 비상계획 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4%로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가동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또 현재 유행 상황을 분석한 후 이에 맞는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현재 예방접종을 먼저 진행했던 고령층과 요양병원 시설, 그리고 미접종 고령층 사이에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지금은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처보다는 고령층과 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추가 접종을 서두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요즘 인공지능이 운항하는 미래형 선박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인력을 채용하려는 움직임 역시 활발한데 하지만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사람의 조작이 전혀 없는 자율운항 선박이 좁은 협수로를 자유자재로 통과합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정해진 위치에 주차까지 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 6월 개발한 인공지능 AI 자율운항 선박의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달 전 자율운항 선박 간 충돌 회피 기술 실증에 성공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자율운항 선박의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보완하는 기술 등을 개발했습니다. 국내 빅3 조선사는 소프트웨어와 AI 인공지능 전문가 채용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과 자동 제어 분야 인력 채용을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그룹과 삼성중공업 역시 VR과 AR, AI 알고리즘 분야 연구 인력을 수시 채용하고 있거나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모두 충돌 회피와 자율 유지 보수 기능 등 자율운항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단순 선박 건조만으론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저가 공세를 앞세워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LNG선 등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존 친환경 선박에 더해 스마트 선박으로 차별화를 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란 지적입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불황 여파로 조선업 인력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데다 조선 관련 학과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 수도 내리막을 걷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학에서부터 자율운항 등 추세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대학에서 교육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들이 과거의 조선해양의 전통적인 방식들을 많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필요한 지식들을 계속 습득하게 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율운항 선박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선 교육 현장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마냥 웃지만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당국이 보험료 인하 압박도 거세질 수 있어서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써내려가고 있는 국내 손해보험사들. 올 3분기 들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3%, 46%가량 증가했습니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의 순이익도 같은 기간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손보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교통량이 줄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점을 호실적의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손해율이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중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보험연구원은 자동차 보험의 적정 손해율이 78% 수준이라고 분석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은 지난 2019년 말 약 106%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위축돼 사고가 줄며 80%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만년 적자를 기록해온 자동차 보험의 연간 첫 흑자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계획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외부 요인이 고려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가운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많이 돌아다닐 거잖아요. 왜 이게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거고 곧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를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개선은 일시적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과잉 진료라든지 수리비 과다 청구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어야 되고 불가피하게 그 손해액이 변동됐을 때 변동분이 보험료 조정으로 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시장 기능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손보사들은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하한다면 다시 적자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보험료 동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거래 규모만 16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놓고 정용진 부회장의 정면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앞으로의 이마트의 전략을 짚어봅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3조 5,591억 원을 들여 이베이 코리아를 최종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네이버와 쿠팡, 이베이 등에 이어 점유율 8위에 머무르던 이마트는 쿠팡을 꺾고 2위 사업자로 올라섰습니다. 그룹이 출범한 1955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진 이번 M&A는 1993년 당시 국내 최초의 대형마트였던 이마트 설립에 버금가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이마트는 이번 인수를 발판 삼아 온라인, 디지털로의 180도 전환을 목표로 3가지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우선 자체 플랫폼인 슥닷컴 키우기에 집중합니다. 슥닷컴 거래액은 연간 3조 9천억 원으로 네이버나 쿠팡은 물론 11번가나 롯데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는데 주요 상품이 식품에 한정된 탓입니다. 괌 여행권이나 호텔 숙박권을 판매하는 한편 패션이나 승야구단과 협업한 한정 상품 등으로 카테고리를 넓힙니다. 슥닷컴이 내년 상장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커머스 기업가치 기준이 되는 거래액을 늘려야만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류, 배송 경쟁력 강화도 내세웠는데 온라인으로 주문된 물류를 처리하는 PP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70개 이마트 매장에 도입합니다. 무엇보다 이마트, 스타필드, 스타벅스 등 오프라인 계열사와 슥닷컴, 이베이, W컨셉 등 온라인 플랫폼을 아우르는 것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시켜야 되잖아요. 옴니 채널로 가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그 종합 쇼핑몰 차원에서의 어떤 머천다이징 상품 역량이라든지 그런 기획 통제 이런 거 잘 맞물려서 시너지가 날 것이냐 이런 문제. 3분기 쿠팡과 슥닷컴의 영업 적자는 각각 3,717억 원과 382억 원. 적자듭 탈출을 위해선 점유율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쿠팡이나 슥닷컴 상장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신세계 역시 수익성 대신 성장에 힘쓰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광군제에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K-뷰티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최근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 탓에 올해는 예년만 못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선방한 겁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올해 열린 중국 광군제는 개막 전부터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애국 소비 열풍이 불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의 고전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올해 광군제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어김없이 성공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역대 최고 매출액을 경신하며 K-뷰티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겁니다. LG생활건강은 광군제에서만 지난해 2,600억 원보다 42% 증가한 약 3,7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아모레퍼시픽 라네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애경산업은 에이지20와 루나 등이 인기를 끌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160억 원을 기록했고 닥터자르트도 전년보다 41% 증가한 508억 원의 매출액을 거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약조건 속에서도 K뷰티 브랜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 건 광군제 전체 소비군의 45%를 차지하는 중국 MZ세대를 집중 겨냥한 디지털 마케팅이 유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광군절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커머스 플랫폼인 티몰, 징동닷컴과 중국 MZ세대들의 핵심 타겟으로 하는 신규 동영상 플랫폼 도우인 콰이쇼우에서 고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저희 아모레퍼시픽이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를 일컫는 왕홍을 기용한 라이브 방송도 호실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의 럭셔리 브랜드 후는 왕홍 웨이아의 방송으로 하루 만에 매출 1,059억 원을 달성했고 닥터자르트는 왕홍 오스틴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결과 사전 예약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전년 예약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군제에 참여하는 중국 현지 브랜드와 글로벌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증권가에선 국내 기업들의 높아진 마케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분기 때 광군절을 중심으로 좀 회복세를 띠겠지만 왜냐하면 로컬들이 지금 무섭게 올라와 있고 글로벌 브랜드들 같은 경우도 마케팅 이제 역량도 되게 강한 데다가 그다음에 뭐냐면 그동안에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던 브랜드들이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새로운 브랜드 없이 계속 그 기존의 브랜드로만 이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 때문에 광군제 등 과도한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신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한 일이 향후 K뷰티에 남은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주 소비처였던 카페 업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이 빨대는 기본이고 일회용 컵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하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친환경으로 무장한 카페 업계의 변화를 방서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커피를 시켰더니 1,000원을 더 받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만 사용하는 매장이라 컵 보증금을 추가로 받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고 반납기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환경 호르몬에서 자유롭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재질로 만들어진 컵이라 세척 후 최소 70회 이상, 많게는 100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서울 전 매장을, 2025년에는 전국 모든 매장을 일회용 컵 없는 에코 매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이나 저희 리유저블 컵에 음료를 담아드리는 매장입니다. 조금 상황은 낯설어 하고는 계시지만 회수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서울 카페쇼 현장도 친환경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일회용품 낭비가 심한 카페업계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몰아내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사전에 참가업체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10주년 생분해 되는 친환경 시음컵을 배포하기도 하고요.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것들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리사이클링에 대한 인지도를 좀 높이겠다는 목적입니다. 카페의 탈플라스틱 움직임에 따라 친환경 용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실제로 세계 1위 플라스틱 빨대 기업 서일은 일찌감치 종이 빨대로 체질을 바꾸며 제2의 호황을 맞았습니다. 현재 약 60억 본의 종이 빨대를 생산해 해외 시장에 공급 중인데 1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무림도 흙 속에서 100% 생분해되는 원지로 컵과 뚜껑, 빨대 등을 만들어 네오포레라는 브랜드로 선보였습니다. 기존 친환경 제품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식음료 업계로부터 채택이 늘었습니다. 기존의 그 빨대는 약간 물러지거나 그 흐물흐물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강도를 보완해서 만들고 기존에 사용했던 종이컵 자체가 그 안에 PE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잘 분해가 안 되고 썩지가 않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네오포레 제품 같은 경우는 10주면 생분해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기존 플라스틱 제품보다 비싼 가격은 한계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원두나 우유 등 원재료 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 노력이 수반돼야만 카페의 친환경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전형적인 중소형주 중심의 테마 장세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 차질 우려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대형주를 대거 팔아치우는 와중에서도 중소형주에서의 외국인 이탈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은 3조 8천억 원. 한 달 만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360억 원 사들이며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 물가 상승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미디어, 게임 등 중소형주 중심의 테마 장세에 본격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 실제 이번 달 들어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1조 5천억 원으로 코스피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겨지는 미디어 쪽이나 게임 같은 경우에 테마성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적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강세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일부 종목의 경우 배당 매력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코스닥 상장사는 38개사. 이 가운데 주당 배당금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LX세미콘입니다. LX세미콘의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은 3,691원으로 전년 대비 170%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배당 수익률만 무려 3.27%에 달합니다. 시즌, 위메이드, 서울 반도체 등도 주당 배당금이 전년 대비 1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종목들은 올해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 역시 견조한 모습입니다. 특히 위메이드는 지난달 초 8만 1,000원대였던 주가가 현재 18만 8,000원대로 100% 넘게 올랐습니다.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LX세미콘, ISC, 인텔플렉스 등도 15% 넘는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테마 장세에 진입한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배당 매력까지 높은 중소형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장 얼마 만에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이어진 시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활기가 돌았는데요. 오늘장 기업 이슈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장 다룰 기업이 많지만 셀트리온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형제가 다 같이 크게 올라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명 셀트리온 삼형제로 불리는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까지 각각 9%, 8%, 16%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의 사용을 공식 승인하자 주가가 일제히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초반에 비해서는 살짝 내려온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런 상승 가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반갑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1위가 변하냐 마냐 저번에도 전해주셨지만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에코프로 BM을 다루면서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9% 가까이 급등하면서 에코프로 BM과의 격차를 2조 원 가까이 벌렸습니다. 에코프로 BM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셀트리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인 또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어쨌든 이 승인 소식 굉장히 기다리던 이슈였는데 이후 승인을 일단 받은 상황이고 주가도 지금 잘 갔습니다. 오늘뿐이지만 증권가 눈높이가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오히려 그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이제 의견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증권가에선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이 결정된 이후로도 오늘 증권가의 눈높이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슈가 적용이 되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해서일까요? 어쨌든 목표가가 좀 가파르게 내려온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091억 원, 2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7%, 82.8%나 감소했습니다. 네. 매출액은 기존 시장 전망치를 약 14%, 영업이익은 76%나 하회한 겁니다. 예. KTB투자증권은 인플렉트라의 매출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다른 품목들이 부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트록시마의 협력사의 재고 물량 조절과 가격 인하로 인해 매출이 줄었고 램시마 SC의 실적 성장 속도도 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평가들이 아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3분기 실적은 아쉽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레키로나가 승인이 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따로 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기대감은 일지만 사실 레키로나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져올지는 아직까지는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에는 아직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키움증권은 레키로나의 유럽향 연간 매출액을 1,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넓게 보고 있죠. 예. 경구용 치료제로 수요가 이동할 경우 매출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네.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승인은 난 상태입니다. 현재 EU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몇 개나 됩니까? 네, 이전까지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유일했는데 예. 이번에 레키로나와 로나프레베라는 미국 제약사의 치료제까지 더해져 EU가 승인한 치료제는 총 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쟁 약물인 로나프레베도 승인을 받았다는 점도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승인 이슈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또 향후 경쟁력 측면에서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3분기 실적은 부진했고 4분기 실적 전망에 따라서 이런 평가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계에선 일부 일회성 요인들이 3분기에 반영됐기 때문에 4분기에는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면서도 작년과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주된 의견입니다. 예. 신한금융투자는 더 이상 작년 호실적의 배경이었던 북미향 트록시마의 매출 고성장 및 높은 마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또 키움증권은 램시마 SC의 매출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트록시마 미국 매출이 소폭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9%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는 점은 또 확실한 점이긴 한데 그래도 추후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지금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은 2거래일 연속으로 자금을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메인 기관 매도세가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제 네. 게임 전시회입니다. 지스타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네, 맞습니다. 보통 증권가에선 이 지스타가 개막하는 이 시점을 게임주 최대 성수기의 시작으로 봅니다. 예. 이번 지스타에는 3N으로 불리는 넷마블, 넥슨, NC소프트가 참가하지 않는데요. 이 자리를 게임업계 신흥강 인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이 채울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또 저희가 크래프톤 얘기를 다루면서도 살짝 전해드린 부분이었는데 일단 크래프톤이 호재가 많습니다. MSCI 편입도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MSCI 정기 변경에서 크래프톤, 또 LNF, 카카오게임즈 등 총 6종목이 신규 편입됐습니다. 크래프톤은 저희가 다뤘던 지난 9일 이후 주가가 25% 가까이 올랐고요. 예. 오늘은 종가 기준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예, 뭐 그때도 사실 크래프톤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네. 좀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라도 들어갈 걸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래프톤이 오늘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살짝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크래프톤이 초기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 생각을 네. 하면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크래프톤은 상장 당시 공모가 고평가 논란부터 시작해서 예. 이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아 주주들의 원성을 사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불과 3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공모가를 밑돌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엔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뭐 지금 전반적으로 게임 업계가 호황이기도 하고 지스타의 MSCI 호재까지 좀 받은 모양이에요. 네, 여기에 이 실적과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인 5,219억 원을 기록했고 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5%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NC소프트와 넷마블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또 신작 슈팅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출시 직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 11일 출시된 뉴스테이트가 한국과 미국, 또 독일과 인도 등 전 세계 165개 국가에서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다운로드 수는 출시 이틀 만에 1,000만 명, 나흘 만에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영상은 국내뿐 아니라 인도 등 전 세계 인기 인플루언서들이 뉴스테이트를 즐기는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퀄리티가 높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인기가 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증권가에서 좀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유한타증권은 이 서바이벌 슈팅 게임 장르 특성상 초반 게임 접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흥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배틀로얄 장르 특성상 점차 매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메리츠증권의 뉴스테이트는 크래프톤의 기술 경쟁력과 수익화 노력의 결정체라며 내년 매출액은 2조 2천억 원, 일평균 61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메리츠증권은 크래프톤이 내년 큰 폭의 성장을 앞두고 있다며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내년에 뉴스테이트가 이제 수익화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데 더해 10월 말 인수한 언노운월즈도 신규 게임을 준비하고 있어 크래프톤의 게임 라인업이 본격적으로 다각화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일단 신작에 대한 평가가 좋으니까 주가가 이대로 잘 가려면 앞으로의 실적 추정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시가 됐습니까? 일단 증권업계에서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7%, 206%나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치로 보여드리면 실적 고성장세가 더 두드러진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신작 평가와 실적 추정치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보자면 요즘 게임하면 NFT잖아요. 이 N자만 나와도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크래프톤은 이 NFT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까? 네, 최근 게임 시장에서 말씀하셨듯 NFC와 함께 또 게임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P2E 모델이 화두입니다. 크래프톤 역시 검토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요. 유한타증권은 NFC와 P2E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사용자 수와 사용자의 충성도라는 면에서 이 전 세계 수억 명의 충성도가 높은 사용자를 보유한 이 크래프톤이 게임사 중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뭐 크래프톤 정도라면 이용자 수는 이미 보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행만 된다면 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평가 들어보니까 목표 주가는 당연하게 상향 조정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크래프톤에 대한 목표 주가 눈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6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고가로 72만 원까지 제시가 됐다는 점 눈에 띄고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평균 목표 주가 10만 원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